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지난주 청룡의 한 해가 시작한 첫 주였습니다만 미국 시장 약세에 따라서 코스피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올라가서 대조를 보였죠. 행보가 참 이채로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초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완승을 한 첫 주였습니다. 첫째 주에 벌써 1% 넘게 올랐죠. 근데 반면에 밑에 회색 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가량 빠졌고 나스닥도 3%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벌써 4%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주 만에 이 정도가 차이가 났으니 주목을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차트입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인하 기대감과는 달리 역행하는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수에즈 운하의 상선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 왔다 갔다 하는 선박들의 물동량이 지금 20% 이상 이렇게 감소하는 반면에 이란에서는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금 미사일 공격 같은 안 좋은 소식들이 중동말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가 하나 생기고 있고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브렌트유 지금 배럴당 $80 선까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어 바짝 다가서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벌써 4%대로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니까 매크로가 안 좋습니다. 시장 주초 분위기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이고요. 다우지수는 0.07%, 나스닥은 0.09%, S&P 500은 0.18%로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초 이후 잠시 조정이 좀 찾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출렁임을 한번 보이기는 했는데요. 미국의 12월 고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먼저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21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Much better than expected라는 단어처럼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요. 이를 훨씬 웃돈 수준으로 나오게 됐고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중 4.1%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오름세를 좀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 선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상승하며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이란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기사 함께 짚어봤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IS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게 됐었죠.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제기되게 됐고요. 이를 막고자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다시 한번 중동으로 좀 보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이미 만났고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서 함께 좀 만날 예정으로 전해졌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유가는 상승하며 마감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홍해 소식도 함께 좀 살펴보면요. 머스크는 자사의 컨테이너선인 머스크 항저우호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홍해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홍해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면서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됐고요. 희망봉으로 우회를 할 경우에는 항해 기간 정도는 열흘 정도 길어지게 되고요. 운송 비용도 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해운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Federal Congress has 2 weeks to fix 3 big problems라는 기사입니다.
작년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기사 짚어봤었는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취임을 하게 됐고요. 보훈, 교통, 농업 등 관련 부처는 오는 1월 19일까지 연장을 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2월 2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예산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고개가 좀 들게 됐는데요.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됐던 임시 예산 1차분은 현재 시간으로 오는 1월 19일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으로 좀 보자면 의회 지도자들이 1조 5,9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협상의 길을 좀 열게 됐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고요. Congressional leaders reach $1.59 deal with on top line spending 이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1조 5,900억 달러 규모 지출에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preparing to keep many of Trump's China tariff라는 기사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 부과됐던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의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초강경 정책을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가세를 하게 되면서 미국 이익 수호를 앞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로 좀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해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기사이고요. 특히 전기차 부분을 좀 보자면 중국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 2.5%에 더해서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를 더 올리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도 함께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기존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애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에 방향을 좀 선회한 것을 두고서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몇 주 내에 최종적인 발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to sanction 5 U.S. manufacturers over arms sale to Taiwan 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서 에어로 바이런먼트, 비아셋 등 5곳을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좀 포함을 해서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달 15일 대만의 전술 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약 3,900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갈등 이슈는 이번에 방산까지 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외신 기사로는 CNN 기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Shadow Bank 중지 files for bankruptcy라는 기사이고요. 조금 더 밑에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주그룹이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주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주그룹의 파산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게 되는데요. 헝다그룹이나 하이난항공 등 최근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 기업들이 파산보다는 채무 조정 절차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중주그룹의 파산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주그룹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30%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채권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영향은 다소 미비하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M7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주된 소식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애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애플이 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올 상반기 기소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플워치의 경우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 스마트워치는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과 또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아이폰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 행위가 만약에 판단이 되게 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소송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식에 좀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폭스콘 관련도 함께 기사도 볼 건데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입니다.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70% 정도를 함께 좀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폭스콘의 매출을 보게 된다면 아이폰의 매출도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요. 대만 폭스콘이 작년 4분기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약 7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애플의 4분기 실적 역시 밝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애플은 2024년을 시작하고 이미 5%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테슬라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종가 형성은 우선 0.1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리콜이 좀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16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테슬라가 미국에서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도 리콜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중국 리콜은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수입된 테슬라 차량도 함께 좀 포함이 되는데요. 테슬라에게도 리콜이라는 악재가 좀 닥친 모습입니다. 2024년 들어서 벌써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하락하면서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있는데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논픽션 작가 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발생한 AI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오픈 AI가 LLM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의 저작물 여러 권을 무단으로 좀 사용하게 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언론사들과 잇따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함께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나름 강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건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알래스카 항공 737 맥스 9 항공기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진처럼 날개 뒤쪽에 있는 출입구가 날아가게 되면서 출발 6분 만에 다시 한번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벽으로 개조한 비상구가 뜯겨져 나가면서 벌어지게 됐고요. 다행히 해당 비상구 옆에 좌석에는 승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71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각 항공사에 해당 기종 운항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나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737 맥스9은 전 세계 215대가 취역한 항공기고요. 미국 연방항공청 지시에 따라서 171대가 운항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거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도 보잉 737 맥스의 하위 기종에서 운항 중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보잉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되면서 탑승 기피 운동 또한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잉에게 악재가 닥친 만큼 오늘장에서 보잉의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도태냐 생존이냐 갈림길 기술 보안에 머리카락까지 숨겼다. 네, 이제 CS2024 곧 개막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하나하나 더욱더 짚어볼 텐데요. 우선 CS2024 관련된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기 기술 전시회인 CS2024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죠.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 전시관 꾸미기에 분주되어 있는데요. 참가한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AI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과 도태될 기업을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한국을 향한 중국의 팽팽한 신경전 역시 체감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빅블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제품과 전기차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산업 간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빅블러 현상이 좀 가속화하는 모습도 해당 행사에서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는 평가입니다.
퀄컴과 아마존도 AI의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웨스트홀은 완성차, 부품, 기계 업체가 대거 등장한 모습이고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하는 장이었지만 퀄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웨스트홀에 부스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온 디바이스 AI 칩 등 관련 솔루션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존은 모빌리티 사업 부문인 아마존 오토모티브가 참석해 클라우드 컴퓨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챗 GPT로 촉발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속의 기술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엿볼 수 있는 첫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고요. 현재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9일에서 12일 사이에는 숙소를 예약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해봅니다. 개막을 앞둔 현장을 가보니 좁은 복도에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말도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IT와 전기차 전시관이 구분이 사라지고 삼성전자는 1000평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AI, 한국보다 앞설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CS2024 관련된 수혜주 역시 함께 찾아보기로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2의 렉나자 나올까? 메가딜 뜨거운 관심. 네, 이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 행사로 꼽혀지고 있죠. 오늘부터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이 될 예정이고요. 과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여러 빅딜이 이곳을 계기로 이루어졌었던 만큼 올해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공식 초청을 받아 글로벌 투자자들의 앞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 6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메인 트랙 세션의 무대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과 유한양의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올해 행사에서는 전 세계 600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함께 8천여 명의 기업 및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을 할 전망입니다. 통상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순으로 메인 트랙 발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보다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차별화된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경쟁력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이번 합병과 더불어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매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출시한 뇌전증 신약 치료제 역시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한양행은 신약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변용요법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건데요. 이를 계기로 체결된 빅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년째 메인 트랙 무대에 오릅니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서진석 회장 출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한양행 등 4곳이 세션을 발표할 건데 신약 개발 등 현황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소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커머스와 미디어 두 토끼 잡고 턴 어라운드. 이번에는 CJ E&M 소식 전달드립니다. CJ E&M 턴 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이죠. 올해 커머스와 미디어 부문 수익성 모두 잡아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주가가 회복되면서 저점 대비 40%가량 이미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필수적이고 또 여전하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CJ E&M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가량 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평가 속에서 5조 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9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브랜드웍스 코리아를 통해서 커머스 미디어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커머스 부문 사업 경쟁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광고 업황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고꾸라졌었던 미디어 부문 역시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호재로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사 투자 유치를 받은 것도 긍정적이고 향후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역시 개선이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매출 12.7%가량 늘면서 5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40%나 이미 올랐지만 일본 투자 유치 등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하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삼성 액티브 3호는 기후테크, 신재생, 인프라의 분산 투자. 네, 이번에는 ETF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이번 기후테크 ETF 이달 중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독자적으로 첫 ETF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기후테크 즉 기후와 기술에 투자하는 상품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IRA 등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업황과 주가 모두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인데요. 기후테크 ETF는 차세대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와 수소, 태양광, 풍력 섹터를 각각 20%씩 분산 투자하는 데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공급 처리 시설, 그린 유틸리티 섹터를 10%씩 편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 50%, 유럽 30%, 한국 20%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1위 생산국이지만 미국 IRA로 수출 제약이 커진 중국은 제외되고요. 테슬라와 블룸에너지, 넥스테라 에너지 등 해외 주식 20곳과 한화솔루션, 두산 등 국내 주식 10개를 편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에 분산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달 중순 쪽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책 지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수혜주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모든 곳의 AI, CS2024 미래 기술의 향연 카운트다운.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 불가피하게 월요일 계속 쉬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CS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정말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말 그대로 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의 기술을 좌우하는 이 쇼가 바로 이제 CES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네. 저도 가고 싶은데 우리 방송을 해야 숙소를 잡지 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계 150여 개국에서 4,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데 참 이 라스베이거스가 저도 뭐 미국에서 살면서 가본 적이 있지만 참 뭐 볼거리가 많아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놀리기를 야, CES 보러 가냐?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가냐? 막 이렇게 이제 놀리게 됐는데 네. 물론 CES 본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HD 현대, SK 등 700여 곳의 한국 기업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더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지금 HD현대는 이 정기선 부회장, 정몽준 전 명예회장의 아들이죠. 이번에 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H현대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한국 기업들이 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다 상 받고 SK하이닉스 다 상 받는데 좀 대기업 말고 최고 혁신상을 받는 한국 기업들 이제 발표를 아직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곳이 8곳인데 로드 시스템, 만드로, 미드바르, 스튜디오랩,
지크립토, 원콤, 탑테이블, 템마인즈 안 들어보던 회사들이죠. 잘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대기업, 기술 대기업들과 손잡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또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CES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3D 프린팅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4D입니다. 4D 푸드 프린팅 기술 기반 영양제 제작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마치 영화 토탈 리콜에서나 봤음직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코골이 완화 베개도 혁신상을 받았던 하니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 고른 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간 정시 주요 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 봐요 보여주시면.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합니다. 이 방금 전에 또 우리 앵커께서 JP모간이 이야기를 하셨죠. 또 현지 시각으로는 9일부터 12일까지 CES 2024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중요한 게 10일 날은 한국 12월 실업률도 있고 또 금통위 정례회의도 있고 과연 우리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 경제도 미중에 달려 있어. 소비자 물가 발표, 소비자 생산 물가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마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력 기업 CES의 첨단 기술을 공개한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저는 이번에 현대차 계열에 그리고 HD 현대까지 현대가 이름 들어간 기업들을 주목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모빌리티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축구장 넓이만큼의 이 전시장을 현대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계열사들하고 같이 전시를 합니다. 자, 수소와 소프트웨어 미래 이 소프트웨어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소 에너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이른바 목적 기반 차량 Purpose Based Vehicle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Software Defined Vehicle SDV가 나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PVB와 SDV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또 항공 모빌리티 이야기도 지금 나오죠. 슈퍼널 같은 회사. 그래서 주력 계열사 현대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아 뭐 현대 모비스도 있지만은 슈퍼널 제로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을 통해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수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근데 소프트웨어가 뭐지? 왜냐?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이른바 자동차가 AI예요. 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다 모여서 다 역량이 집중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42닷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버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상하차 로봇 스트레치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는 현대와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이 CES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온 디바이스. 아, 그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관련 기업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번 이 라스베이거스 CES는 온 디바이스 AI로 시작해서 온 디바이스 AI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다 관련돼 있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는 말씀드렸죠.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인공지능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놀라운데 자, 이거 바로 보시죠. 자, 밑에 기업 이름 나온 거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팹리스 제주반도체 주가 엄청 올랐죠. 네. 헬레칩스 우리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퀄리타스 소개해드렸죠. 그다음에 고영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소개해드렸죠. 삼성전기, 리노공업, 대동, 기아까지 다 한 차례 우리
코너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자, AI 결정체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현대차도 왜 중요하냐? 현대차도 온 디바이스 AI야.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이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아차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차 그룹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 현대만 불러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룹 주제는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는 온디바이스 AI에 열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수혜 섹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이 CES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이 모트렉스. 모터가 아닌데 모트렉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1위 차 인포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가요 타보면 이전과 달라서 계기판도 그렇고 곳곳에 디스플레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차가 점점 전기차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전기차의 이 화면 구성이나 주행 표시처럼 돼간다. 자율주행처럼 돼간다. 사실은 이제 전자제품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입니다.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바로 모트렉스고요. 자, 주요 PBV, Purpose Based Vehicle. 자, 이 프로젝트 참여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그러니까 PBV가 뭐냐면 Purpose Based Vehicle이니까 목적이 다 달라. 나는 캠핑차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엔진을 키우고 싶어. 나는 좌석을 2개만 두고 싶어. 이런 것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처럼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자, 기아차의 니로 플러스에서 인포테인먼트 부문 주요 담당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모트렉스다. 모비스와 전장업체죠. LG전자를 제외하고는 모트렉스만 양산 기술을 보여.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일 수 있다. 자, CES 관련주입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고영 테크놀러지입니다. 놀러지 아니고 놀러지. 네. 잘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고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 이름이 좀 뭔가 고영 그러니까 뭐지 소설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식당 이름인가? 근데 고영도 바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겁니다. 자, CES 상 타고 뭐하고 하기 전에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생산 설비 전시회인 프로덕트 로니카에서 상 받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업이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개발한 3차원 측정 검사 기술로 대형 인수회로 기판도 이송 없이 한 번에 정밀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종 이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도 쓰고 관련 반도체가 있죠.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대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고영 테크놀러지입니다. 차세대 부품 검사 장비인 제니스, 우리가 제니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 검사가 가능해서 대량 양산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 고객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온 디바이스 AI, 고대역폭 메모리 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능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고영 테크놀러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주가 소개해드리면 쭉 지금 2016년부터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 3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17,7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여력, 기술력,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 고영 테크놀러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함께한 월요일의 남자 선택은 CS 2024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였고요. 모트렉스와 함께 고영 테크놀러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첫 월요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센티멘탈로 이오테크닉스 오랜만이죠. 펀더멘탈로 SO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주가를 보면 약간 다른 주가들하고 좀 달라요. 좀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죠. 최근에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주가 이렇게 IR을 좀 잘한다고 상무하던 분이 지금 CFO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공로를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주가가 최근에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빠졌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IT 관련주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여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파란 줄로 됐습니다. 고개를 좀 오히려 들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렇게 노란 박스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거의 옆으로 이렇게 우하향도 아니고 우상향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런 국면이 있다가 최근에 좀 고개를 들었는데 제 레다에 걸려 나온 거는 주가가 되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관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식들은 반도체, 특히 후공정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패키징 관련하고 테스트 관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오테크닉스도 전공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후공정에서 많이 해결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HBM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커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칩에 이렇게 높이는 제한이 있는데 8단으로 됐던 거는 뭐 12단, 16단 이렇게 더 가늘게 얇게 잘라내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거를 균일하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잘라내는 그 기술이 이제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뭐 1분기에 인증받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레이저 장비 국산화 도장 깨기. 도장 깨기라는 게 뭐 옛날에 영화 보면 뭐 쿵우도 그렇고 가라데도 그렇고 뭐 태권도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영화를 보면은 이 도장 저 도장 까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증명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레이저 장비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KB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쓴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어서도 뭐 기술력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의 TSMC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 장비를 갖다 쓰고 있고 삼성전자하고도 어닐링 장비라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최근 채택을 했었죠. 많이 생각보다 쓰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닐링 장비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마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고 있고 뭐 드릴러도 꾸준히 가고 있고 드릴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본더라고 해가지고 UV 그 드릴러 이쪽으로 조금 더 이게 더 이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매출처가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에 있어서는 국산화에 아주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형 레이저 커팅 장비 국산화 수혜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24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 이 회사는 항상 생각을 좀 기대는 너무 높고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좀 현찮았었는데 3분기에 일단 일회성으로 떨어지는 걸 많이 작년에 떨어냈어요. 그러니까 4분기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서 24년에는 온기로 봤을 때 전체 영업이익률이 19%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작년 말에 나왔던데 17만 8천 원으로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24년 내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스텔스 다이싱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커팅 쪽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루빙 쪽에서도 200억. 이 그루빙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사트 업체, 그러니까 외주 가공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딴 데도 SFA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주 가공하는 데서 가져갔다가 이렇게 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그
마켓 쉐어를 야금야금 조금씩 지금 뺏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디스코가 하는 물량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시장에서 기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야금야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내에서만 레이저 최고봉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쪽 아주 중요하죠. HBM 스텔스 다이싱 커팅 장비인데 이게 이제 1분기에 인증되면서부터 약간 매출 나오기 시작하고 2분기부터 이제 이익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옆으로 쭉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마침내 다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분기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장고 이릅니다. 항상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캐탈리스트, 주가 촉매 작용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공매 장고율이 2.2%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0.4%가 평균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대여섯 배가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장고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크게 변화는 없죠. 근데 이게 급격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쇼커와 그러니까 환매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이렇게 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 재평가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실적이 아까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이 나올 수 있다. OPM은 19%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26.2배.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애플이 좀 비싸다라고 했을 때 어땠죠? 20대 후반대였잖아요. 여기도 26배 정도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두 군데로부터 다운그레이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오테크니스 그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26배. 그러나 최근 분위기 좋다.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고요.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9%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오테크닉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중동 쪽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좀 뉴스 좀 체크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에즈운하 통과하는 운송 물동량이 아까 20% 정도 지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자꾸 상선을 공격하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10일 정도 더 돌아갈 수 있다. 해상 운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상선 공격을 해대가지고 좀 여기가 안 좋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하고 UAE하고도 서로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란 쪽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IS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란 쪽에서는 이거를 미국하고 자꾸 붙이려고 이스라엘하고 붙이려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죠. 이쪽은 이란이 좀 무기 공급이나 이런 걸 해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보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게 여기 두 쪽에서의 그 전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퍼지려고 여기저기서 지금 국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소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가는 어떨까요?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12월 달까지 쭉 이렇게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네, 공급이 많아지네 이런 얘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 긴장의 그 영향인데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때는 뭐죠? 정의업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SOL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은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삼성증권에서는 역시 중동 요인을 잠재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 연초에 유가가 낮아진 게 오히려 금년 실적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방향성은 없어요. 외국인 기관 뭐 크게 지금 들어오는 건 없는데 어쨌든 유가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역사적 밸류밴드도 상당히 하단에 있다.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이고 포워드 PER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6.5배.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주식이 맞습니다. 목표 주가는 43%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이오테크닉스, 펀더멘탈, SOL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강한 보고서에서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면 곧 개막할 CS 수혜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사상 최대 매출을 전망하는 이오테크닉스, 펀더멘탈은 국제유가 반등 수혜주 S-오일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